제 발표 제목은 암흑 에너지, 인류 원리, 그리고 별과 은하의 생명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대학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뭐 동아리의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연구실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과 학업의 선배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용어가 지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들으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우주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그 안에 있는 큰 규모의 뭐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뭉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천문학적인 관측을 통해서 그것들을 일으키는 뭐 어떤 물리적인 모형, 그리고 그 모형에 들어가는 뭐 중요한 상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예측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대중 강연,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대중 강연 하면 이거 사진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뭐 이게 누굴까요? 하고 뭐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제 모습이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과거의 모습들을 가급적 정말 자세하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제가 저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여져 있는 몇 장의 사진들만으로도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사진의 주인공이 대략 어떤 삶을 살아왔겠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역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를 살았던 것이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던 기록들을 100%다 믿을 수는 없죠. 그리고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쌓아가면서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동의를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간이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았을지 아닐지도 알 수 없는 그 시대의 과거조차도 다른 이렇게 흔적들을 통하여서 유추를 하는 것이 가능하죠. 우주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이 시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주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주의 과거의 모습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탐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보장이 돼야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0세기가 되기 전에는 이 우주 전체의 역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1905년, 1915년에 각각 발표를 하면서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경우에는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시간 1차원, 그리고 공간 3차원, 합쳐서 시공간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주에 가까운 곳도 알 수 있지만 우리로부터 먼 곳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본다는 건 조금 옛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곳을 볼수록 먼 옛날을 보게 되는 거죠.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1초에 30만 킬로미터나 갈 정도로 굉장히 빠르지만 그 속도가 무한대가 아니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곳을 보면은 조금 옛날, 마치 뭐 제 1년 전의 옛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고 먼 곳을 보는 것은 제가 어린 시절, 아기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먼 과거로부터 해서 점점 현대로 와가는 시점을 우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우주의 100%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흔적을 통해서 우주의 과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죠. 10년 후에 만들어진 일반 상대성 이론은 블랙홀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중력과 시공간의 힘이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결국 이를 통해서 시공간과 에너지가 서로 구분할 수 없는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블랙홀이지만 이것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물질, 에너지 때문에 시공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이렇게 블랙홀처럼 휘어질 수도 있지만 전체 크기가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크기가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크기가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거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풀어낸 사람이 여기 위에 보이는 이제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러시아 이론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르메트르라고 하는 천문학자이자 예수회 신부가 이 일들을 했죠. 우리로부터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고 그 멀어지는 속도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과 적용을 해보면 우주 전체가 팽창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잘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리라고 하고 우리로부터 멀어진 속도하고 했을 때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그런 걸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옛날에는 허블 법칙, 요즘에는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이런 지식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이제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들도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동영상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현대의 어, 우주론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준 우주론 모형입니다. 표준 우주론 모형에 따르면은 빅뱅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대략 138억 년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시작에는 여기 보면 보이시면 이제 빅뱅이 있을 시점에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들을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정말 빅뱅 직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현대 과학기술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으로도 그래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주 전체의 시공간을 관장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이 시기에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작은 곳에 몰려 있을 거기 때문에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고 두 가지를 다 제대로 적용해야지만 이 최초의 시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둘 다 제대로 결합한 그런 뭐 이론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궁극의 이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한때는 그 뭐 촉근 이론, 스트링 시오리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이라고 뭐 믿었던 적이 수십 년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우리 우주의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론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조차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도 우주론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주의 공간의 크기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는 급가속 팽창 혹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기에 우주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일들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만약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마치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바깥으로 다 밀어버리는 마치 이제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처럼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인플레이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전에 물질이 있다고 한들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면은 그 물질이 대부분 우리 우주 바깥으로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물질, 입자들이 인플레이션 이후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문학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최초의 빛인 우주 배경 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억 년이 걸쳐서 별과 은하가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다가 100억 년이 지난 후부터는 우주의 팽창하는 속도가 갑자기 다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주론 모형입니다. 표준이라는 얘기니까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큰 그림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아까 전에 그 공간 안에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에너지가 많느냐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떤 것들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팽창하는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우주의 팽창 역사를 생각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 우리 우주의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뭐 원자, 전자 혹은 뭐 더 큰 분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우주 전체의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로 돼 있는 거죠. 이 모르는 무언가를 이제 설명할 때 그중에서 27%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직접 빛을 이용해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있는 중력의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질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랑 그럭저럭 비슷하게 돌아간다라는 뜻에서 암흑 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영어로는 다크매터가 되겠고요. 나머지 68%는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 녀석의 성질은 아무리 해도 물질이라고 볼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도저히 물질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심히 이제 시원치 않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68% 정도 되고요. 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에 현재 우리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팽창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암흑 에너지와 같은 이상한 것이 없으면 일반적인 물질만 가지고는 그런 일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도대체 물질과 성질이 다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껌을 질겅질겅 이렇게 씹고 있다가 풍선을 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불면 불수록 얇아집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씹고 있었던 껌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는 얇아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그런데 암흑 에너지의 경우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과 같지 않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모델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얇아지더라도 물질처럼 얇아지지는 않거나 애초에 얇아지지 않고 두께가 계속 일정하거나 심지어는 부피가 커지면서 두께가 더 두꺼워지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암흑 에너지가 갖고 있는 이상한 성질입니다. 자, 머릿속이 이상해지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따지지 않기로 하죠. 왜냐하면은 애초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족할 녀석이었으면 그냥 우리가 물질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그것을 만족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지만 이런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계산하는 이론에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머릿속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모형 중에서 같거나에 해당합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부피가 커지더라도 밀도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우주상수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에 따라서 우주의 미래가, 우주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만약 덜 얇아지는 모형이라고 하면 끝없이 가속 팽창을 합니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끝없이 가속 팽창을 하고요. 심지어 두꺼워지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진다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갑자기 우주의 크기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즉, 저의 몸과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가 갑자기 크기가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찢어지고 말 겁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은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모델이라고 했고, 입자 물리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양자역학의 기준에 따라서 진공,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사실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 에너지 상태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에너지 상태, 진공에서도 존재하는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일 것이다 라고 입자 물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입자물리에서 오케이 진공 상태에서의 에너지라고 하면은 그러면 에너지가 우주 상수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야 라고 계산을 한 값이 있습니다. 그거랑 우리 우주에서 진짜로 천문학의 관측을 통해서 이게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구한 값이 있어요. 꽤 정밀하게 구했습니다. 그 값 차이가 마치 거대한 공룡과 여기 보이는 이제 레고 토이 수준만큼이나 굉장히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만큼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크게 나죠. 1 다음에 0을 120번 쓴 10의 120승배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간격을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이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 그다지 성공적인 이론은 없었어요. 대부분의 이론은 굉장히 이제 이론을 쓰시는 사람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긴 내는데 그게 너무 기발한 나머지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법한 마치 이제 하나님의 설계를 추가로 넣어야 되는 것처럼 이론하는 사람들이 막 짱구를 열심히 굴려가지고나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안 되는 거였었죠. 또 신기한 것은 이론을 그 입자물리 이론을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암흑 에너지를 생각하면 우주가 처음부터 아주 빠르게 가속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질이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은하도 안 생기고요. 별도 안 생기고요. 행성도 안 생깁니다. 아무리 스트릭트한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환경에서는 생명이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은하도 있고 별도 있고 행성도 있죠. 왜냐하면은 암흑 에너지가 요즘에서야 그것도 수십억 년 얘기지만 요즘에서야 중요해졌기 때문에 물질들이 충분히 뭉쳐서 은하와 별과 행성이 만들어질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우주의 암흑 에너지 값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상한 값인데 그렇게 이상한 값을 가진 덕분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류 원리다. 이 우주 전체의 어떤 느낌, 우리 우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이 우주에선 어떻게 보면 미약한 존재일 수도 있는 저희들의 존재를 담보해주기 위해서 이 우주 자체가 뭔가 희한하게 세팅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인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우주 생물학자들은 이제 외계 행성에 과연 생명체가 있을 환경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들은 뭐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우리 태양계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져서 생명체가 있을 만한 생명 가능성이 있는 행성들의 후보들을 이렇게 내세운 겁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환경상 생명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는 우리 지구로부터 이제 4.2광년 떨어져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매스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보게 됐을 겁니다. 현재 태양계 바깥에 있는 외계 행성 개수는 알려진 것만 해도 5,235개, 어쩌면 6,000개가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의 자료라서요. 그 중에서 생명이 가능한, 환경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은 대략 한 63개 이상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문학자들이 생명 가능이라고 할 때는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거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지구형 행성을 의미합니다.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성 중에서 지구를 생각을 하시고 목성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목성은 대부분이 가스로 이루어져 있죠. 가스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우리 생명체가 발을 내디딜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반대로 지구에는 겉에가 이제 지각으로 쌓여 있죠. 화성도 그렇고 금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존재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액체 상태에 물이 있다고 하는 거는 어, 그 중심에 있는 항성으로부터 거리가 적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성과 금성처럼 지금 우리 이제 태양계에서 지구보다 더 가까이 있는 행성들의 경우에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표면 온도가 너무 뜨겁죠. 그래서 거기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가 없고 물은
수증기 상태로만 존재하거나 아니면 증발해서 밖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화성 뒤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지구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의 경우에는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고 있더라도 얼음으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태양계 안에서 행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뭐 행성의 달들, 위성의 경우까지 따져보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행성만으로 봤었을 때 우리 태양계에서 이 생명 가능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지구밖에 없고 이것은 이제 여기 있는 태양이 별이 얼마나 뜨겁느냐,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링의 범위는 그 항성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별, 그리고 별 주위를 이제 도는 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비슷한 얘기를 더 큰 규모인 은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기에르모 곤잘레스라고 하는 역시 지적 설계 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셨던 분이 제창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은하의 중심부에는 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별이 많으면 생명체도 많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반대로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별이 많으면 어, 별이 이제 죽을 때 나타나는 터지는 현상인 초신성이라는 현상인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생명의 살기가 은하 중심부는 더욱더 위험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은하의 변두리에 가면은 별도 적고요. 그리고 우리 우주의 대부분의 원소는 수소 아니면 헬륨처럼 굉장히 가벼운 가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을 이루는 뭐 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하의 변두리로 가면 무거운 원소도 적기 때문에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은하 중심부에 만약에 지적인 존재, 우리 같은 지적인 존재가 살고 있다고 할 때 우리 우주 전체를 바라보면 그냥 완전히 밝은 별들로만 밤하늘도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게 별들이 너무 가까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별들은 자세히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멀리 있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것을 보기는 어려운 거죠. 반대로 은하 변두리에 있으면 우리 은하를 멀리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은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초록색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초록색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으로부터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명과 같은 존재를 만들기 위한 무거운 원소도 적당히 존재하는 생명이 살기에도 적합한 환경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우리 은하수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더 멀리 있는 외부 은하들의 모습,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세상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살기에도 충분한 곳이고 우리가 이 세계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가장 최적의 곳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 기에르모 곤잘레스가 Privileged Planet이라는 책에 통해서 주창한 바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 우주의 성질 전체가 인간의 존재와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것은 이제 그 지적 설계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앨리스터 맥그라스 같은 이렇게 기독교 변증을 이렇게 과학과 기독교 사이의 어떤 화합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변증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인류 원리 같은 것이야말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이렇게 변증에 많이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전통적인 관점이었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돼 가느냐에 대한 것들을 뭐 좋은 관점에서든 예, 뭐 좀 아쉬운 관점에서든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지적 설계 뭐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렇게 뭐 많이 할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지적 설계 이론의 중요한 점은 과학적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연 또는 필연 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것을 윌리엄 댐스키라고 하는 분과 이제 마이클 베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위에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박테리아 편모에 있는 그 프로펠러 구조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구조가 정말 낮은 확률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도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과학자들이 탐구를 하면은 그 확률을 계산 혹은 추론할 수 있다고 해 봅시다. 그 숫자를 뭐랑 비교해 보냐면 우리 우주의 어떤 이렇게 현대 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의 나이,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양, 그리고 우리 우주의 역사를 얼마나 잘게 쪼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대 천문학에서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주에서 어떤 사건이 한 번이라도 우연으로 일어날 확률 역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만약에 이런 구조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이거보다도 작다면, 그렇다면 요것을 우연에 치부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 보여주는 이 그림은 아무거나 맘대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작을 하는, 그것도 생명체의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펑션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박테리아가 이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펠러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장 나면은 박테리아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패턴, 댐스키는 패턴이라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생화학자인 마이클 베이는 이거를 저기 그 생물학적인 기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확실히 존재하고 그 확률이 우주에서 어떤 사건이 한 번이라도 일어날 확률보다도 작다면 이것을 우연 혹은 필연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설계,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물론 그 만들어낸 과정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진화의 과정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연으로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지적 설계가 이야기한 것이었죠. 저희도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그 렉스라고 하는, 당시에는 이제 창조과학 운동에서 그 어떤 이렇게 지적 설계 운동으로 이제 변환을 하던 시기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부터도 지적 설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요소를 제외했을 때 우주론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가장 위협이 되었던 건 다중우주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스파이더맨이 세 명이 나오죠. 서로 다른 이제 멀티버스에서 나온 스파이더맨이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멀티버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허무맹랑하게 보이겠지만 우주론을 하는 입장에서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주론, 현대 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의 시작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중우주로 외삽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우주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양자역학적인 요동, 양자역학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단순히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상태들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모든 것들이 확률의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곳에서 우리 우주가 뽕 하고 튀어나올 수 있었다면 나 확률은 낮지만 다른 곳에서도 다른 종류의 우주가 뽕 하고 튀어나오는 것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한 우주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우주가 또 뽕 하고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주 하나가 뽕 하고 튀어나오는 그 사건 자체의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중우주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생겨나는 확률은 매우 작을지라도 일단 생겨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마치 우리 우주처럼 그 안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크기,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물질과 같은 그런 에너지의 그런 원들, 그런 자원들이 생겨나기만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생겨날 때 그 작은 확률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심각하게 외섭하면 우리 우주에는 우리와 굉장히 다른 물리적인 성질을 가진 다중 우주들이 무한히 많이 존재할 거다라고까지 이제 가장
심각하게 외삽을 하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나가게 됩니다. 또 이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지만 반증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관측의 한계는 우리 우주 안에서도 굉장히 일부분으로 국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우주의 범위를 넘어선 다른 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관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다중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우주들은 아까 전에 그 우주 상수값이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값을 가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값이니까요. 당연히 거기에는 생명체가 없겠죠. 그렇지만 아주 우연히 이 수많은 다중우주의 숲 중에서 아주 이상한 곳에서 아주 이상한 녀석이 하나 우리 우주 같은 것들이 이제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는 이제 생명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아무튼 다른 곳에서는 없더라도 우연히 이렇게 우리 우주와 같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0은 아니니까요. 그럼 그럼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식으로 인류 원리가 이제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가 아까 전에 이제 지적 설계 이론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었던 이유는 설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확률의 한계를 과학적으로 정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값은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유니버설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값이라고 제시를 한 건데 다중우주의 개념을 넣어버리면은 이 값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그 설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바운드가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든지 계산을 해보면은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0보다는 클 겁니다. 아주 작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중우주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설계를 만들어낸 이 지적 설계의 기본 프레임워크 자체가 박살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다중우주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2000년대 중반부터 저희 연구실에 있는 몇몇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다중우주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인류가 존재할 확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에 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다중우주 안에서 우리 우주가 같은 성질을 가진 그런 이렇게 우주 자체의 확률이 얼마냐. 두 번째는 그 각각의 우주 안에서 인간과 같은 어떤 지적인 존재가 나타날 확률은 얼마냐. 이걸 상대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곱하면은 이 다중우주 전체에서 인간 같은 이제 존재가 나타내는 이제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좀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이제 지적 설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중우주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다중우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각각의 우주에서 인간과 같은 관찰자를 어떻게 계산을 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요걸 좀 더 자세히 계산을 하려면 이런 생명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하계 생명 가능성을 계산을 할 때는 두 가지의 팩터가 주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은하계 내에서 생명 가능한 행성이 얼마나 분포가 되는가. 즉,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만한 그런 지구형 행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계산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행성이 만들어졌는데 그 주변에서 뭐 초신성 같은 것들이 너무 자주 터져서 대량 멸종이 일어나면 아무리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고등 생명체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대량 멸종 가능성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생명 가능 행성의 분포라고 하는 거는 별이 얼마나 이제 어떤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는가, 그리고 그 별들의 나이는 어떤 식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소와 헬륨보다도 무거운 원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량 멸종의 가능성을 낼 수 있는 이제 위험한 천체들로는 초신성, 그리고 이제 은하의 중심부에는 활동성 은하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심에 있는 이제 초거대 질량 블랙홀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감마선 대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아주 이제 위험한 것들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별이 얼마나 빨리 탄생하느냐 하는 별 탄생률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곤잘레스하고는 다른 팀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 호주 쪽 팀이 사이언스지에다가 냈었던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그런 이제 생명 가능한 영역 그리고 시간대를 계산을 해본 겁니다. 여기 이제 가로축이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은하 중심으로부터 이제 거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간이 이제 각각의 별이 이제 현재로부터 이제 얼마나 이전에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너무 중심에 가까우면은 초신성이 많거나 아니면 뭐 목성형 행성이 많거나 혹은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지구형 행성이 없거나 혹은 이제 생명체의 진화가 일어날 만한 뭐 한 40억 년 뭐 예상하는 거겠죠. 그런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현재 우리 태양계가 있는 그 환경이 제일 적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불완전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2011년도에 다른 그룹은 전혀 다른 결과를 냈어요. 가로축하고 세로축은 똑같습니다. 태양계는 여기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아까는 여기 중심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저기 유리한 걸로 보였는데 여기는 무조건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는 그 초신성이 아까 전에 했었던 계산했던 사람들보다 이제 초신성이 이렇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중심부로 갈수록 목성형 행성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지구형 행성이 더 많을 거다.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들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굉장히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2020년도, 21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공동 연구자랑 같이 이제 다른 연구를 한 건 뭐였냐면 배종 발달설, 팬스퍼미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생명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산한 거는 각각의 위치에서 생명들이 저절로 이게 자연 진화를 할 가능성만 생각을 한 건데 이제 1940년대 혹은 그 이전부터도 만약 어떤 한 곳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 생명의 씨앗이 우주 공간을 넘어서 다른 곳에 이제 심겨진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은하 중심부는 별이 매우 많고요. 생명 가능 행성이 그냥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배종 발달설에 의해서 한 곳에서 이제 생명이 생겨났을 때 다른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그나마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태양계, 지구 정도의 거리만 되더라도 배종 발달설에 의해서 생명이 다른 곳으로 건너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리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겨 생명체가 애초에 각각의 거리에서도 잘 생겨나지 않고 건너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생각해도 배종 발달설에 의해서 한 곳에서 생겨난 것이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뿌리를 뿌릴 가능성이 그냥 각 지역에서 비생물적 진화에 의해서 생겨날 생명보다 가능성이 1%도 안 된다. 즉 이제 될놈만 된다. 배종 발달설을 이용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우리가 특히 이 은하계에서도 지구라고 하는 곳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배종 발달설이라고 하는 제대로 이제 건전하지 못한 이론을 이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이렇게 안타깝긴 해요. 이렇게 그 연구를 계속하면 할수록 처음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수많은 다중 우주 중에서도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진 우주, 그리고 우리 우주 중에서도 우리 은하와 같이 생긴 나선 은하, 그리고 우리 은하와 같이 생긴 나선 은하 중에서도 태양계가 위치한 그곳이 바로 이제 가장 생명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인 학계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에서도 보면은 방향은 그렇게 잘 이쪽으로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다중우주에서의 우리 우주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우리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은하 중에서도 우리 은하가 정말 좋은 환경이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질량이 많은 타원 은하 같은 것들이 더 생명 가능 행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안에서도 꼭 우리가 있는 지구가 가장 최적의 환경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배정 발달설 같은 걸 쓰더라도 문제가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통적인 현대 우주론을
죄송합니다. 왜 제 말이 여기서 나오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지금, 또 다른 이제 문제, 이건 제가 이전에 녹음했던 게 이렇게 저희 더빙이 돼서 그런 건데,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기한 거는 암흑 에너지의 성질 자체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날 2020년대 들어서 우주론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현재 우리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소위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을 관측마다 서로 다른 값을 주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멀리 있는 천체까지의 거리하고 속도를 이제 계산해서 구한 값하고, 그리고 우주의 이제 전체적인 큰 구조, 특히 이제 굉장히 과거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서 얻어낸 결과하고가 뭐 에러바 차이 정도는 있지만은 굉장히 잘 들어맞았습니다. 근데 2010년대 드러나면서부터 가까운 우주에서 관측한 이 결과하고 멀리 있는 우주 전체를 이제 커버하면서 이제 잰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72, 하나는 67. 이게 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각자가 이야기하는 우리 관측의 에러바가 둘 다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두 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자면 이 두 값은 서로 화해가 되지 않는 값입니다. 서로 이 팀은 서로 얘네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팀은 이제 얘네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새로운 뭐 우주론 물리 현상들을 막 발견해야 될 때다라고 하고 열심히 이제 신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펼치고 있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얘네들도 아직 관측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이 더 지나서 관측 데이터가 더 많이 쌓여봐야 된다, 그러면 둘 다 다시 맞을 것이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지가 전통적 자, 죄송합니다. 2020 그래서 그런데다가 작년에 들어서는 제가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한 그룹인데요. 그 암흑 에너지가 이게 우주 상수인데 이렇게 나왔군요. 우주 상수라고,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우주 상수가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연구자들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요 그림이 이제 각종 관측으로부터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이제 제한을 한 값입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값은 여기 세로축에 있는 값이에요. 이 W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아까 전에 이제 암흑 에너지가 이제 부피가 팽창하더라도 밀도가 정확히 유지되는 게 이제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이거보다 이제 위쪽에 있으면 얇아지긴 얇아지는데 물질처럼 얇아지진 않는 거. 여기 밑에 있으면은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밀도가 늘어나는 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요거 같거나 일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연구단이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한 거에 의하면 어쩌면 이게 아니라 덜 얇거나 하는 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물론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갖고 있었던 자료를 이용하면은 이쪽을 정말 많이 신뢰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주 공간의 크기가 커지면서 에너지의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풍선을 불면 이게 얇아지는 것 때문에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질의 이제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쭉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네. 그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우주 암흑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라고 했을 때는 이게 우주의 크기가 바뀌더라도 그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값이 이런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값보단 굉장히 작은 값이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는 중요해진 값이 됐고, 그리고 이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생명체가 이제 존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설계한 것일 수도 있는 그런 미세 조정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암흑 에너지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똑같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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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덜 얇거나라고 하는 이런 곳에 가면요. 현재 시점에서의 에너지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가면 갈수록 얘도 늘어납니다. 물질처럼 빨리 늘어나진 않지만 얘도 늘어나요. 그러면은 먼 과거로 가면 결국 일반 그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거대한 에너지 스케일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때도 이 암흑 에너지의 값이 정말 미세하게 조정돼서 이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때는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원래부터 자연스러웠던 값이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이런 값을 가지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정말 이상한 값을 설계한 거다라고 굳이 얘기할 건덕지가 좀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약화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주의 미래를 보면 끝없이 가속 팽창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물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주상수의 경우에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시된 경우에도 우리 우주는 최소한 이렇게 우주론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 끝없이 가속 팽창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측을 해보면 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뭐 인터넷에서 한번 뭐 우주의 미래 뭐 이런 거 쳐보시면 이제 주로 나오는 얘기예요. 80억 년 후에 태양이 지구를 삼킨다. 뭐 우주를 볼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태양계가 해체되고 대부분의 별이 블랙홀에 흡수되고 뭐 한참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블랙홀까지 붕괴해서 빈 공간이 남게 될 것이다.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역시 이제 저희 연구실 후배이자 지금은 이제 과학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후배하고 연구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자연과학이 보여주는 우주의 미래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때에 그것이 정말 지구의 경우만 사람에게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세상이 다 새롭게 변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림하고 과연 우주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새하늘 이런 그림하고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이 과연 잘 맞아 떨어지느냐.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그 연구실 후배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오히려 이 모델 저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반대로 차라리 지금 있는 우주가 완전히 해체되는 모습이 해체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비슷하지도 않을까. 아무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 이게 속 시원한 답을 이렇게 알려드리기보다는 이제 제가 어떤 여태까지 고민을 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리를 이렇게 던져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이제 기독교와 과학을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 변증하시는 분들은 암흑 에너지의 값이 희한한 그런 값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미세 조정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날 이 발전, 물론 더 연구가 돼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다면 그때에도 우리가 암흑 에너지가 하나님의 섭리로 미세 조정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쩌면은 다른 이야기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구, 그리고 우리 우주가 지구는 우리 우주 중에서 그리고 우리 우주는 뭐 이론적인 다중 우주 중에서 가장 생명 가능성이 높은 곳일 거라고 저는 믿고 뭐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잘 그렇게 잘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구는 우리 우주는 정말 생명 가능성이 높은 곳인가? 만약에 아닐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흑 에너지가 특히 암흑 에너지 때문에 보여주는 과학이 보여주는 우주의 미래가 기독교적인 종말론과 부합을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같이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